전리와 사랑니. 유해수. 나의 남편은 사람의 이빠디만 보아도 그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직과 의사이다. 그가 발치라고 말하는 부부 관계는 이혼을 뜻하는 것이고, 아무개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쭉이 웃음을 흘리면 내연의 관계를 빗댄 것이다. 물론 그의 영구치는 41살의 나 이호은이다. 그가 틈만 나면 강조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얼굴은 바로 자신의 이력서야. 그런데 그 이력서를 제대로 갖추려면 입안에 있는 32알의 보석이 튼튼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거지. 올봄에 하나뿐인 아들이 기숙사가 딸린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집을 떠나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을 탈출하겠다고 선언했다. 타관이 주는 서름은 알게 모르게 뼈를 상하게 해. 심지어는 그놈의 풍토까지 달라.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못 찾아본 고향이 무슨 고향이겠어. 외국보다 나을 게 없지. 어머니도 이제 칠순이야.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이번만큼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남편은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교치증과 무릎의 관절통을 효과적인 물증으로 제시하며 결혼한 어조로 말했다. 어딘지 그가 주장하는 삶의 방식은 갑각류의 탈바꿈 같고, 서울을 떠나겠다는 의지의 비장함은 출애굽을 앞둔 모세 같았다. 물론 남자 나이 45이면 고향이나 핏줄에 대한 애틋함이 남달라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슨 동네 어귀에 버려놓은 포장마차도 아니고 지지부진했으나마 10년이나 끌어온 병원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뚝딱 걷어치우고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말인가. 게다가 칠순의 시어머니는 그가 걸핏하면 읊어대는 불효자는 우음이다였고, 무릎의 관절통은 연골이 닳아서 나타난 퇴행성 증상이었다. 다만 이를 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빠각, 빠가각. 그것은 꼭 탈주를 꿈꾸는 죄수가 밤이면 몰래 감방의 벽을 뚫는 소리 같았다. 그 버릇은 갈수록 심해져서 남편은 얼마 전부터 특수 틀니를 끼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의 고향 타령은 조직적이고 끈질겨서 언젠가는 골마 터질 종기 같은 것이었다. 아파트는 내놓은 다음 날로 바로 작자가 나섰다. 집을 보러 온 여자는 50대 중반쯤으로 수돗물을 틀어보고 싱크대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는가 하면 베란다 창문을 여닫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물을 쫙 내린 다음 내 치자색 홈드레스까지 훑어본 뒤에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계약을 하겠다고 말했다. 집이 팔렸다는 내 전화에 남편은 반색을 하면서도 어딘지 힘이 빠진 허전한 목소리로 그래? 하고 말꼬리를 길게 늘였다. 병원은 남편의 대학 후배가 인수했다. 우리는 집과 병원을 부랴부랴 정리하고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부산으로 향했다. 새 병원은 시댁 식구들이 모여 사는 광안리에 있는 한 건물의 2층을 세내었고, 묵은 살림살이는 길 하나 건너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9층에다 풀었다. 창문을 열면 청록색의 바다가 눈앞을 막아섰고, 비릿한 바다 냄새는 내장까지 밀려들었다. 그것은 여행지에서 어쩌다 코에 감겨드는 낯설고 신선한 냄새가 아닌 바로 내 삶의 뜰에 부려진 일상의 공기였다. 남편은 병원을 옮기면서 이제껏 사용하던
고속 드릴이나 금속 기구 대신 새로운 장비를 몇 가지 들여놓았다. 마이크로 프랩과 레이저가 바로 그것인데 이 시술법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치료는 마취 없이도 가능하며 지하 절삭에 따른 소음을 감소시켜서 공포감을 없애줄 뿐 아니라 통증과 치료 시간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었다. 특히 레이저 치료는 피가 거의 나지 않고 환부의 소독 효과까지 겸하므로 약물 치료도 필요 없었다. 치료실은 일일이 칸막이를 해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으로 보호하도록 했으며 치료할 때 나는 신음소리를 차단함으로써 앞사람의 고통까지 미리 맛볼 필요가 없도록 배려했다. 이제 치과가 동네 편의점보다 흔해 빠진 마당에 시설마저 낡으면 누가 찾겠어? 무엇보다 내가 치료하는 대상은 이빨이 아니라 치아라고. 그는 간호사를 새로 채용하면서 용모와 함께 목소리도 살펴왔다. 사람들은 치과에 대해 이상한 공포심을 갖고 있어. 실제로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치과 치료를 받은 뒤에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거든. 과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거지.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는 진정제 이상이며 양질의 진료에도 한몫하는 거야. 그가 마스크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와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이었다. 동그랗고 장난스러운 코와 웃음 띤 상냥한 입을 먼저 보여주고 난 뒤에 자, 치료를 시작합시다 하고 마스크를 썼다. 가뜩이나 긴장이 있는 환자들에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다짜고짜로 입에다가 미러와 핀셋부터 집어넣어봐. 공포심으로 얼굴에 경련까지 인다니까. 남편은 정말 최선을 다해 고향 사람들의 입을 벌릴 작정인 모양이었다. 이사를 한 뒤 남편의 교치증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잠깐씩 알 수 없게 그늘지던 눈빛도 간간히 터져나오던 한숨도 자취를 감추었고 잠도 깊고 달게 잤다. 대신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증상에 시달렸다. 가슴은 종일 커다란 차류가 매달려 있는 듯이 묵직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할 일 없이 서성이는가 하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나중에는 자다가도 가위 눌린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나 언니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어대기 일쑤였다. 도대체 지금이 몇 시냐? 여자에게 고향이 어디 따로 있는지 아냐? 이제 제대로 고향 찾아간 거지. 고향 떠나 네 아버지 따라 서울에서 산 지 30년이 훨씬 넘은 나도 실향민이긴 마찬가지다. 철부지 장꼬대 같은 소리 그만하고 제발 잠 좀 자자. 서너 번까지는 마음을 달래주려고 애쓰던 어머니도 새벽 3시에 걸려온 내 전화를 받고서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역정을 내었다. 언니, 몸이 기억하고 있는 길과 실제 길이 달라서 당황스러워. 마음을 한참씩 달랜 뒤에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니까? 가슴은 꽉 막힌 듯이 답답한데 마음은 너무너무 허전하고. 울먹임 깔린 내 하소연에 언니의 반응 또한 시큰둥했다. 꼭 그 때문이 아니라 41살이라는 내 나이가 길에서 우두커니 서 있게 하는 거야. 허망함과 쓸쓸함을 아는 나이지. 그리고 지방의대 나와서 서울에서 자리 잡기가 그리 쉬운 줄 알았니? 너만 해도 그래. 바로 자업자득인 셈이야. 이사하는 날은 오느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언니마저 자기가 소개한 그 좋은 서울 출신 신랑감들을 전부 마다했던 데에 대한 해묵은 분풀이까지 했다. 모녀가 서로 짜고서 나를 몰아대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슬그머니 풀이 죽고 토라진 나는 옛 친구들을 수소문하는 등 서서히 새로운 생활을 준비해 나갔다. 대학 친구인 선숙을 만난 것은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나서였다. 해양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한다는 선숙의 남편이 먼저 우리 부부를 값비싼 디너 수요에 초대한 것이다. 그간 서로 감질나게나마 소식은 오고 갔지만 얼굴을 대하기는 5년 만이었다. 선숙의 남편은 새로 지은 건축물처럼 훤칠하고 말쑥한 데다 꽤나 외모지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하우스 체크에 닥스 정장 차림인 내게 던진 첫 인사만 해도 그랬다. 양문태입니다. 멋진 차림이군요. 좋은 옷이에요. 체격까지 안성맞춤입니다. 두껍고 커다란 손이 내 손을 덥석 움켜잡고 마구 흔들었다. 물론 남편의 검정 정장에도 그 언죽번죽 떠벌리는 인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색채의 카리스마 그 자체입니다. 무슨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 같습니다. 혹시 병원을 옮긴 진짜 이유가 스토커 여자 환자 때문이 아닙니까? 그는 먼저 상표에 대한 예의를, 다음에는 색깔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으며 입으로는 연신 넉살을 떨면서도 눈은 쉴 새 없이 상대편을 빙글빙글 살피는 버릇까지 있었다. 물론 그도 카키색의 줄무늬 재킷에 같은 색 바지를 멋지게 차려입고 나왔다. 거기다가 옷을 떼면 심한 뻐드렁니가 노상 장애물처럼 불쑥 나타나곤 했다. 가지런한 치열은 성품이나 행동의 단정함을 연상시키지만 제멋대로 자란 잡목 같은 부정치열은 어딘지 모르게 생각이나 행동이 분방해 보이고 허투루 쓰이는 목재처럼 등급이 달라 보이게 마련이었다. 선숙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누르무르한 단무지색의 바바리 코트 차림이었는데 코트를 벗자 그 속에서 더 끔찍하고 촌스러운 진홍색 원피스가 나타났다. 그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마치 성난 것처럼 잠시 누르락불그락해 보였다. 여가수의 노래는 뜻없는 박수까지 가세해서 지루하게 이어졌다. 양 사장은 식사를 하는 사이에도 포크와 나이프를 재빨리 내려놓고 손뼉을 쳐대면서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중간에 그가 불쑥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어 전단처럼 흔들며 무대로 뛰어나간 것도 느닷없는 일이었다. 느닷없는 행동은 또 다른 느닷없는 행동을 낳는 것인지 연이어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수표를 쥐고 무대로 뛰어나갔다.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한 곡 청했습니다. 맨입으로야 어디 체면치레 정도는 집어줘야죠. 그는 이런 일에 아주 이골이 난 듯 그 나름의 해설까지 덧붙였다. 조명이 차차 어두워지며 여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술렁이던 장내는 한순간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신청곡은 놀랍게도 흐느끼는 애절한 사랑 노래였다. 갑자기 버드렁니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노래를 배경 삼아 북받치는 음성으로 띄엄띄엄 말을 늘어놓았다. 소망이 있다면 그림 같은 연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40도 중반이 지난 그 남자의 소망이 뜻밖에도 그림 같은 연애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몸을 자빠듬하게 젖히고 건성으로 노래를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금방 호기심으로 빛나면서 당장이라도 진료를 하려는 듯한 기세로 그의 앞에 의자를 바싹 당겨 앉았다. 그 말을 그냥 희떠운 소리라고 흘려버리기에는 그 순간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너무 간절하고 심지어는 그 뻐드렁니까지 너무 진지하게 두드러져 보여서 꼭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의로운 소망처럼 들린 것도 사실이었다. 연애 좋지요.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뜁니다. 근데 고통스럽게도 소망이란 원래 실현되기가 쉽지 않은 법이죠. 은근히 부추기는 남편 또한
꼭 술 기운 탓만도 아닌 활성 비타민을 처방하는 어떤 교묘함마저 엿보였다. 양 사장님, 그런데 그건 오히려 이루어지는 쪽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뒤이은 나의 조바심이 결국 그의 속내를 건드리고 말았다. 그는 술이 가득한 잔을 기세 좋게 입에 털어넣더니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인생이란 뭔디 뭔가 마음의 길이 달라서 안타깝기 마련이죠. 그 까닭은 바로 우리가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에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고 사소한 몸짓 하나가 달뜬 기회로 여겨질 때는 없었습니까? 그럴 때 새벽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달구어진 몸과 마음을 수영장의 차가운 물에 담그면 칙 하면서 쇠붙이 씹는 소리가 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을 가로막는 어떤 종류의 세력이라도 그건 인간에 대한 무지와 횡포가 아니겠습니까? 죄책감이나 양심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무엇에 홀린 듯이 지고 있던 술잔을 소리나게 테이블에 올려놓더니 정신없이 손뼉을 쳐댔다. 지당하고도 온당한 말씀입니다. 마치 장세 청한 것처럼 내장이 후련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서로 터놓고 할 수 있다니 정말 두 분은 멋지게 사십니다. 남편은 그새 취했는지 실없는 찬사까지 늘어놓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선숙은 아무 말 없이 가랑잎처럼 스산하게 웃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춥고 쓸쓸해 보였다. 밤이 늦어서 두 남자는 어깨동무까지 하고 호텔 밖으로 나왔다. 그럴 때 남편의 어깨동무는 상대방을 향한 무한한 흠모와 애정의 표시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남편은 양 사장이 토로했던 그 몸과 마음의 길이 달라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 손뼉까지 치면서 한호했던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다. 그처럼 심한 뻐드렁니는 난생 처음이야. 특별히 물려받은 치열도 아니라는 걸 보면 다른 정신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얘긴데 손가락을 계속 빨고 다녔거나 유치를 제때에 뽑지 않았거나 하여간 신경 써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야. 이는 그렇다 치고 도대체 그 나이에 그림 같은 연애는 뭐예요? 나는 그의 말이 마땅치 않아서 볼멘 소리를 했다. 그 친구 심리적으로는 아직 전이 상태 같아. 사기질과 상아질까지 완전히 썩어서 당장 뽑아버려야 하지만 발치의 두려움을 연애라는 응석으로 바꾼 거지. 그런 응석을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는데요. 치아에 대한 개개인의 소견은 천차만별이야. 그 차이는 가히 지문에 견줄만 하다고. 잇몸의 발육 상태에 따라 치아의 발화 시기도 마찬가지야. 양 사장도 같은 케이스지. 별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한 영구치가 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당신은 그런 소망 없어요? 나는 추궁하듯이 남편을 빤히 쳐다보았다. 위험한 소망보다 차라리 안전한 절망이 낫지. 난 일찌감치 뽑아버렸어. 남편은 대답만큼이나 잽싸게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호은아, 너 장 좀 봐와라. 소주도 2병 사고. 그날 갑작스런 선숙의 전화에 어리둥절해진 나는 슈퍼에 들러 반찬거리며 과일이며 소주며 몇 마리의 마른 오징어까지 샀다. 심란한 기분을 달래는 데는 술만큼 좋은 게 없다지만 대낮부터 소주를 찾는 선숙이 걱정스러웠다. 그녀가 가르쳐준 집은 광안리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도로변에 위치한 4층 건물 꼭대기의 옥탑방으로 지은 지 20년도 더 되어 보이는 낡은 셋집이었다. 건물의 외벽은 처음엔 무슨 색이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이 잔뜩 찌들어서
마치 새똥이 달라붙은 것처럼 뿌연 회갈색이었다. 건물 1층은 프로판가스 상회였고 2층은 여당의 지구당 사무소였는데 반대측이 던진 돌팔매 때문인지 유리창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 3층은 허름한 카페로 이름만은 그럴듯하게 노르웨이 숲이었다. 정말 갖가지로 구색을 갖춘 어떤 폭발의 위험성이 도사린 듯한 건물이었다. 1층 한 기퉁 위에 무더기 쌓여있는 청회색의 미끈하고 길둥근 가스통은 보기만 해도 위협적이었다. 나는 계단을 오르면서 머리카락이 전부 하늘로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선숙의 집은 꼭 까치 둥우리 같았다. 나뭇가지 위나 전봇대나 혹은 성전탑같이 높다랗고 위험한 곳에다 지은 까치 둥지. 나는 숨이 턱에 차서 층계를 끝까지 올라갔다. 바로 문을 열자 얼굴 여기저기에 든 멍으로 푸른 곰팡이가 핀 식빵같이 널쩍한 선숙이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 몰래 바람 피우다 현장에서 들켰니?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우선 너스레부터 떨었다. 선숙은 내 말에 쓴웃음을 지으며 힘없이 대답했다. 급한데야. 바람 피우다 들킨 사람은 어이없게도 선숙의 남편이었다. 이름도 거창한 해양 스포츠 사업은 빚이 절반인데다 그나마 들어오는 수입마저 씀씀이가 해픈 그녀의 남편이 지는 바람에 선숙이 일주일에 사흘씩 근처 백화점의 식품부에 나가 버는 돈으로 급한 불을 꺼오곤 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땅을 판 것이 일을 꼬이게 하는데 한몫했어. 갑자기 뭉칫돈이 생기자 가뜩이나 허황한 사람이 당장 차를 외제로 바꾸질 않나. 사무실을 요란스레 치장하질 않나. 문화의 문자도 모르는 주제에 문화예술의 후원자로 나서질 않나. 급기야는 신인의 음악회까지 협찬하겠다고 방송국을 뻔질나게 들락거리더니 기어이 일을 저질렀지 뭐야. 미리 받은 재산 상속으로 한껏 헛바람이 든 양 사장은 웬 햇내기 바이올리니스트와 치정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같이 뱃바닥 같던 예의 그 휘떠운 소망은 그것이 처음도 아니라고 했다. 불장난 끝에 사건이 커지고 불똥이 사방으로 튈 때면 어린애처럼 잽싸게 달아나 숨곤 했다는 것이다. 스쿠버 다이빙으로 수중 조사나 수중 촬영을 하는 그의 직업적인 특성을 10분 발휘하여 그때마다 물속으로 깊이 잠수를 해댄 모양이었다. 제 옆편 내가 늘 시한부 인생이라고 떠벌리는 거야. 병명도 갈수록 더 전문화되어서 이번엔 골수 쪽이더라고. 하여튼 내 명줄 하나는 즐기겠어. 선숙의 태어난 고백에 나는 기가 막혔다. 상대방 여자들의 수준을 짐작케 하는 감언이설이며 그 뒤처리며 써먹은 수법까지 철학적이고 화려한 그 말재주는 다 어디로 가고 하나같이 심파극 수준이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소망에 진입했는지 헤어지자고 길길이 날뛰며 손찌검까지 한다는 것이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숫째 그 계집 아파트에서 사는 눈치야. 어떤 앤가 알아봤더니 그 바닥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계집애더라고. 걔를 만나서 알아듣게 얘기를 했지. 그런데 하도 당당하게 나와서 오히려 기가 질린 건 나야. 나한테 제재받을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정신적인 교류까지 일일이 신고를 하란 말이냐. 저 같은 예술가는 늘 삶의 질을 문화적으로 향상시키려는 허영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마련이라서 약간의 구설수는 팔자소간이다. 뭐 그러는 거야. 정신적인 교류 좋아하시네. 그럼 그녀는 섹스를 하면서도 차이코프스키가 어떻고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고 하면서 선상 토론을 벌인단 말이야? 도대체 넌
자존심도 없니? 그 수모까지 당하면서 붙어 살래? 나는 부하가 치밀어서 선숙을 향해 눈을 사납게 치떴다. 아버님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셔서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도 없고 땅판 돈을 성금 떼어주신 것도 오로지 날 믿으신 때문이야. 다른 효도는 못하더라도 그 어른 생전에 흉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핑계거리 찾지 마. 차라리 돌아가시기 전에 네 소속을 분명히 해두는 게 좋지 않니? 나 같으면 그 인간이 남긴 발자국도 삽으로 떠내버리겠다. 선숙은 더 이상 대꾸할 기운도 없는지 무지러진 빗자루 마냥 머리를 벽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나는 선숙이 마시다 남긴 반컵가량의 소주를 목으로 털어넣었다. 노르웨이 숲에서는 대낮부터 흐느적거리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선숙의 말로는 간밤에 술에 취해서 가게에서 그대로 골아떨어진 남자가 술이 깨일 무렵이면 틀어놓는 곡이라는 것이다. 선숙의 집으로 넌덕스럽게 밀려오는 음악 소리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었다. 나와 선숙은 자신들도 모르게 우울하게 끓인 커피를 우울하게 마셨다. 아주 3년은 아닌가 봐. 카페 이름도 그렇고. 너 그 남자 얼굴 본 적 있니? 그런 난감한 순간에도 여지없이 고개를 쳐드는 내 호기심이 우스운지 선숙은 그제야 슬며시 얼굴을 펴었다. 한마디로 애색풍이야. 앞 이마는 좁으면서 가르마는 꼭 칼로 그어놓은 것 같이 뚜렷하고 중간 키에 균형이 딱 잡힌 체구에다 얼굴은 생전 녹슬지 않을 스테인리스처럼 차고 매끈해. 근데 이상한 건 꼭 자기의 흐느낌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없이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야. 틀어대는 음악도 하나같이 우울하고 무슨 말 못할 사정을 묻고 사는 사람이겠지. 세상에 곡절없는 삶이 어디 있니?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지훈 아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 학벌이나 하는 일이나 성격이나 가족관계까지 모두 불확실투성이었어.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는 유식하고 현란한 말도 전부 체계 없이 주워들은 것에 불과했어. 심지어는 내게 한 사랑의 고백까지 성경에서 그대로 베낀 거더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우선숙을 사랑한대나 어쩐대나.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진실에서 멀리 있는 인간일수록 표절만큼은 최고의 교본을 택하는 모양이다. 선숙은 작정을 한 듯 나머지도 마저 털어놓았다. 지훈이가 4살 때였어. 그 사람 같은 사무실 여직원에게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당했어. 마누라가 설함으로 오늘 내일 한다. 길어야 2달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구슬리면서 데리고 놀았던 거지. 사건이 터지자 그는 재빨리 종족을 감추었어. 나는 우선 가지고 있던 얼마간의 돈으로 여자의 입부터 막고 시댁으로 내려갔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끝낼 작정이었지. 시아버지는 그저 미안하다, 면목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니 내 앞으로 사진 한 장을 슬그머니 내미는 거야. 지훈이 또래쯤 된 사내애가 떼꾸게 전 얼굴로 누런 개 한 마리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인데 애가 온통 울먹이는 얼굴이야. 문득 가슴이 찡해지면서 당장이라도 보듬어주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겠어? 그때 시아버지가 애원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야. 큰애는 3살 때 애미를 잃고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를 의지해 온종일 밖으로만 나돌았다. 어린 마음에도 집에 애미가 없는 상처가 컸던 게지. 큰애는 지 애미가 저를 낳자마자 자리 보존하는 바람에 거의 남이 손에서 자랐다. 나마저 외지로 떠돌아다니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학교는 다니다 말다 하면서 저 혼자 천둥벌거숭이로 컸어. 나중에
새어미 밑에서 생긴 동생들하고 같이 자라긴 했지만 젖만 굶주린 게 아니라 정에도 늘 굶주려 있었지. 아가, 제발 가엾게 여기고 용서해 주렴. 나는 아무 말 않고 그 길로 돌아왔어. 말을 끝낸 선숙의 얼굴은 어느새 평온을 되찾은 것 같았다. 전화가 뜸하자 오히려 안달이 난 언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에 내려왔다. 때맞춰 오느라고 온 것이 여름 휴가철이었다. 네 기질은 더도 덜도 말고 딱 여기다. 민서방이 제대로 된 신토부리를 고른 게야. 어머니는 잠깐이나마 광안리에 들끓는 광기를 보자 완전히 넋이 달아났다. 몰려든 비석액으로 인해 도로는 도로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흘러넘치고 횟집과 유흥가가 한꺼번에 북새통을 이룬 데다 바다와는 멀찍이 떨어진 도심의 갈비집이나 분식집까지 덩달아 혼잡해서 도시는 한바탕 난리를 치르는 것 같았다. 언니는 웬일인지 심각하고 복잡한 얼굴이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내 곁을 맴돌면서 둘만의 호젓한 시간을 벼르는 눈치였다. 나는 아침 일찍 언니와 바닷가로 나갔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았고 바다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민서방, 마음 잡고 일 잘하니? 마음은 이사 온 그날로 잡았으니 넉 달이나 훌쩍 지난 지금 새삼스레 따로 잡을 마음이 남아있겠는가.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언니를 쳐다보았다. 언니의 얼굴은 유난히 긴 윗니와 동그란 눈 때문에 꼭 늙은 토끼 같았다. 원래 환자 보는 일 외엔 별 취미가 없는 사람이잖아. 내 얘기 새겨들어? 모르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는 절대 네 귀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내 생각은 달라. 일단 위험 신호가 한번 들어왔던 물건은 계속 지켜봐야 하거든. 무슨 얘긴데 그렇게 빙빙 돌려. 민서방이 부산 내려온 이유가 꼭 고향 때문만이 아니었어. 전에 민서방 다니던 스포츠센터 있지? 그 건물 지하에서 내 여고 동창이 카페를 하는데 걔가 민서방이 내 제부인지도 모르고 모임에 나와서 떠벌리는 소리를 들었어. 입에 담기도 민망하다만 대충 옮기면 이래. 벌써 척 보면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 은근하다거나 할까, 관능적이라거나 할까, 서로 주고받는 눈빛이 그렇고, 구석자리를 찾는 취향이 그렇고, 꼭 뒤쪽 출구만을 고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카페 뒷문은 계단 하나 차이로 호텔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난히 시선을 끄는 커플이 있었다. 옷차림이나 몸가짐이나 슬쩍 흘려들은 대화에서도 수준 높은 뭔가가 배어 나왔는데 남자는 동안에다 웃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었고 여자도 보통 미인이 아니었다. 한번 오면 대체로 오래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면 둘 다 시선이 서로의 얼굴에 붙박여 있어서 그렇게 애틋해 보일 수가 없었다. 사실 요즘은 3개월도 길다고 하는 판에 한 1년 가까이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그런데 우연히 친정에 들렀다가 어머니 단골 치과에서 바로 그 매력 남자와 부딪혔다. 세상에. 알고 보니 잘 나가는 치과 의사에 치의학 박사에. 그런 인간들도 견눈 파는 건 마찬가지더라. 언니의 얼굴은 무슨 부끄러운 고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달아올랐다. 호나, 어쨌든 민서방이 결심하고 내려온 걸 보면 마음을 잡긴 잡은 모양이야. 이미 끝난 일을 두고 꼬치꼬치 따지고 캐묻는 건 가장 하수에 속하는 거니까. 아무 말 말고 덮어둬. 대신 알면서도 눈 감아준다는 걸 눈치채도록 해. 용서라는 건
약자의 카드가 아니라 내 포충망 안에 들어있다는 강력한 경고며 오랏줄이거든. 언니는 말과는 달리 한소끔 끓고 난 분이 아직 절반도 삭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지난 1년간 스포츠 센터에 열심히 다닌 일이며 잠자리 요구가 눈에 띄게 줄면서 늘어놓던 변명이 생각났다. 인간을 조종하는 건 호르몬인가 봐. 갱년기 장애가 생각보다 심각하네. 시들어가는 세포를 두드려 깨우는 건 운동뿐이야. 그리고 이삿짐을 쌀 때 발견한 남편의 메모가 무슨 뜻이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 글은 그냥 단순한 직가 소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미심장해서 몇 번이고 되뇌어 읽었었다. 오랫동안 부드러운 음식물에 길들여진 인간의 턱뼈는 어느새 엄청 좁아져서 사랑니가 솟아날 공간이 없다. 그러다 우연히 그 좁은 틈을 비집고 사랑니 하나가 삐뚤게 솟았다. 불안정한 형태로 자리를 잡아서인지 붓고 아프며 때로 심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비록 지금은 깊숙이 숨어 있어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심각한 탈을 일으킬 것이다. 심한 주의염이나 무록, 종양 같은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적절한 기회에 뽑아 주어야 한다. 그동안 남편을 괴롭히던 여러 증세는 그런 심리적인 사랑니 장애가 원인이었다는 말인가. 그토록 피나게 극복하려 애썼던 대상이 시들어가는 갱년기 세포가 아니라 몰래 재미 보던 젊은 계집이었다고. 순간 나는 손속을 보고 비웃던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워지면서 지상의 모든 집들이 전부 까치집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우리가 노르웨이 숲에 간 것은 선숙의 이사 때문이었다. 여름 동안 창원 시댁에 내려가 있던 선숙에게 그녀의 시아버지가 아예 가수원을 통째로 맡기며 달랜 것이다. 죽은 놈으로 쳐라. 그놈은 앞으로 제 식구 얼굴은커녕 목소리조차 어림없다. 물론 여기에는 방법을 바꾸어 보려는 선숙의 속도도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품종 개량으로 치면 환경 조건 개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었다. 남편과 나는 벌써 한 달째 각방을 쓰고 있었다. 수행하는 도인 같네. 또 자연요법에 들어간 거야? 처음에 그는 가끔씩 트집을 잡는 내 척추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장난스레 말을 걸어왔다. 그러다 심상치 않은 공기를 느끼고는 재빨리 침묵 속으로 달아났다. 남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상황이 위급해지면 자신부터 숨기고 보는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입술을 탈싹거릴 기운조차 없기도 했지만 한번 입을 열면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것이 터져나올 듯 해서였다. 싸다만 짐은 시위용 플랜카드처럼 머리맡에 펼쳐놓은 채 나는 종일 딱딱한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숨소리조차 날이 퍼렇게 서 있었다. 사건을 벌여놓은 언니만 몸이 달아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대었다. 나중에는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했다. 네 형부는 뭐 배곡 같아서 사는 줄 아니? 여기서는 차라리 나아. 파리까지 약병아리 같은 년을 끼고 간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눈이 확 뒤집히더라. 그렇다고 20년 세월을 코푼 종이처럼 버릴 수는 없잖니. 노르웨이 숲은 밝고 아늑했다. 바닥의 마루와 나직한 천장부터 밀집 색깔의 헝겊 소파까지 전부가 전원풍이었다. 그리고 군데군데 잎이 무성한 벤자민이 자라고 있어 공기도 신선했다.
앉아있던 남자 중에 하나가 반가운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서 선숙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렇게 이상한 눈은 처음이었다. 눈이라기보다 그냥 공허한 통로 같았다. 삶의 시작과 종료의 이중주 같고 세속적인 것과 탈속적인 것이 한데 뒤섞여 있는 듯한 참으로 복잡하고 기이한 눈이었다. 선숙이 위스키 큰 것과 마른 안주를 주문했다. 가까이 보니 그녀의 얼굴은 엷은 파운데이션에 눈에 청보라색의 마스카라까지 칠해져 있어서 매우 요염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광안리의 새벽을 깨우는 소리만 찌꺼려대던 촌딱의 변신치고는 너무 놀라웠기 때문이다. 선숙의 눈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진 것도 처음이었다. 취기가 돌자 나는 선숙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래, 애는 시골에다 끌어다 놓고 너는 가수원에다 시집살이까지 떠맡아서 도대체 네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갈 작정이니? 솔직히 나는 네 남편보다 네가 더 지겨워. 제발 그만 끝내. 끝내라고. 선숙은 말없이 웃기만 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술을 들이켰다. 어찌된 까닭인지 그날 밤 남편이 나를 부축하며 자동차 시트에 코를 박듯이 쓰러진 내 귀에다 적반하장격인 잔소리를 주절대던 것을 끝으로 그 뒤는 기억의 필름이 끊겼다. 야, 이혼, 네가 면허 있는 해결사야? 무슨 권리로 남의 결혼생활을 끝내라 마라 닭다리야. 치과의사도 이빨 하나를 뽑으려면 돌팔이가 아닌 다음에야 먼저 치료부터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마지막 순간에 발치를 하는 법인데 하물며 아이까지 새 인생이 걸린 일에 이혼이 말처럼 어디 그렇게 쉬워? 도로에서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자동차 접촉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야.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안전벨트가 돼줘야 한다는 거지. 안전벨트. 나도 꼬부라진 혀로 무어라고 대꾸를 했지만 입술 밖으로 한마디도 새어나오지 않는 그냥 소구름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에 나는 선숙의 전화를 받았다. 호은아, 어젯밤에 너 많이 취했더라. 여러 가지로 미안해. 내 이야기 들으면 네 마음이 다소 풀릴지 모르겠다. 나 지난밤에 집에 안 들어가고 노르웨이 숲에서 잤어. 무슨 소리야?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그의 여편네로서 한번 안갚음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영원히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상태로 남기느니 외도에 대한 탐색이랄까? 그 기분이 어떤 건지 경험도 해보고 싶었고 내 성적 능력이나 태도에 어떤 결함이 있는가에 대해 궁금도 했고 나는 선숙의 얘기를 듣고 놀라서 큰 소리로 대물었다. 뭐? 정말이야? 그럼 그동안 나한테 짓거린 말은 전부 뭐였어? 그럼 넌 일방적이고 한결같은 사랑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를 진정 용납하려면 내 나름의 수많은 물구나무 서기와 덤블링을 두루 거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할 거야. 선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덤덤했다. 그래? 그럼 그 눈물겨운 맨손 체조가 어땠는데? 나는 간신히 가라앉았던 머리가 다시 찌끈거려서 왼손으로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따지듯이 물었다. 어떤 여자는 남자의 무게감이 달라서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만 나는 아주 좋은 편이었어. 남편의 기분을 이해하겠더라고. 사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겉보기와는 달리 내용은 신품이나 진배 없잖니. 일이 터지면 최소한 6개월은 각방이었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내 성적 능력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걸로 확인됐어. 선숙의 고백을 들은 순간
나는 갑자기 실연이라도 당한 듯이 고약하고 몹쓸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상하게 쓸쓸하고 맥 빠지는 피해감이었다. 이사하는 날 선숙에 가는 다리는 사하라 사막이라도 건널 듯이 힘차게 4층 계단을 오르내렸다. 평소 혈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얼굴에 처음 보는 홍조가 피어올랐고 눈빛도 다부졌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가 처한 상황과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역지사지의 상황까지 겪어본 뒤에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였다. 사건이 터진 건 9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어 여름의 소용돌이가 거의 가라앉은 뒤였다. 미소년 접대부를 고용해서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변태 영업을 한 카페가 적발되어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이다. 그 변칙 호스트바의 종업원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단골 손님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류도 들어있었는데 바로 정신적인 교류 운운하며 선수계기를 죽였던 그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게다가 호스트바를 운영한 사람은 노르웨이 숲의 남자로 밝혀졌다. 그의 슬픔이 구체적일 것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그처럼 절망적이고 퇴폐적인 사연이 딸린 것이었다는데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신문을 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소리나게 찼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말세야 말세. 무신론자조차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의 시간을 인정하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었다. 부패한 시간에 대한 탄식은 새로운 시간에 대한 소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바로 구세주의 재림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선숙에게 전화온 것은 며칠 뒤였다. 말로는 수확한 포도를 좀 가져가라는 것이었지만 꼭 다녀가라고 거듭 다짐하는 걸 보아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았다. 선숙은 잠깐 사이에 시골 안악이 다 되어 있었다. 늘 수심에 차있던 얼굴도 오지 그릇처럼 검붉게 그을려서 생기가 넘치고 다부져 보였다. 마침 일손이 한참 바쁜 때라 그녀의 일터인 가수원까지 따라갔다. 선숙은 나무 그늘 아래에 의자를 내주면서 입을 열었다. 신문 보고 놀랐지? 노르웨이 숲의 남자가 남창이라는 건 그 집에 이사하고 얼마 뒤 알았어. 새벽마다 실내 계단을 통해 빠져나가는 여자들 중에 아는 얼굴이 있었거든. 집 근처의 시장통에서 속옷 가게를 하는 여자와 혼자 사는 제가족 여자도 끼어 있었어. 소문은 은밀하게 퍼져나갔지. 카페에 밀실을 꾸며놓고 여자 손님을 받는다고. 그리고 고객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어차피 그런 곳에 가는 여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최고의 대접과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아니겠어? 내가 그 남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것도 사실이야. 도움이라니까 우습게 들리겠지만 나는 정말 남자의 외도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았어.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러 갔던 거지. 알고 보니 그 사람 건물주의 아들로 풍족하게 자라서 일본 유학까지 한 인텔리였어. 그리고 늘 영업이 끝나는 새벽 무렵에야 귀가하던 지훈 아빠의 비틀거리는 발걸음과 슬픔과 분노에 차있던 내 눈까지 기억하고 있었어. 나는 남편의 문제를 숨김없이 고백했어.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가 된다면 썩고 문드러진 몸이지만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거야. 그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아는 게 있었어. 사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을 일거이 찾아서 안주하는 눈 밝은 영혼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제 아랫목을 두고도 이거리 저거리 거리마다 뒤지고 다니는 비렁뱅이 같은 영혼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비럭질은 하면 할수록 허기만 더해갈 뿐 진정한 배부름은 얻지 못한대. 자기도 그런 종류의 인간이래. 결혼 1년 만에 아내는 그를 버리고 떠났대. 그런 인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라고. 사타구니를 사정없이 걷어차고 떠나버리래. 우리는 밤새 얘기했어. 내가 아름답고 순수하게 마음이 끌리는 여자래나? 정말 남자하고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긴 얘기를 해본 건 처음이야. 밤을 꼬박 새우고 해장 라면까지 끓여 먹고 헤어졌으니까. 어제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 마치 환각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하숙을 정했다고 울먹이면서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전부 걷어치우고 당장 내려오겠대. 시아버지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며 펄펄 뛰셔. 이참에 고생 쫄쫄이 해봐라. 제 놈 무릎이 성하고서야 어디 사람이냐. 한 3년 꼬박 꿇어 빌어 낙타 무릎이 돼봐야 한다. 진짜 중한 게 뭔지 깨달으려면 3년도 적다. 그러셔. 그러나 내 생각은 달라. 그가 비록 비렁뱅이의 영혼을 지녔지만 내가 아무리 그의 여편네지만 어떻게 그의 영혼까지 무릎 꿇릴 자격이 있겠니? 나는 과일 농사야말로 그녀의 천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참고 기다리는 무섭고 아름다운 힘. 그녀에게는 그렇게 당심을 높일 때와 낮출 때를 아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았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 나는 선숙이 준 포도가 무슨 묘약이라도 되듯 씻지도 않은 채 허겁지겁 따먹었다. 포도는 달고 향기로웠다. 그리고 검고 두꺼운 껍질 속에 상한 전니 같은 적자색의 씨를 잔뜩 품고 있었다.